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4일이었죠. 광복절 전날에 이 전쟁기념사업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홍충희 지사의 따님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시죠? 예. 따님이 아니고 아버님이 이제 예. 홍충희 지사님이고 독립운동가 홍충희 지사의 따님이 홍기옥 여사님인데 여사님과 그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 홍충희 지사 사실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사실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도 잘 몰랐습니다. 혹시 대한제국 고종이 이끌던 마지막 대한제국에 사관학교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관학교요? 네. 오, 처음 듣는데요? 대한제국에도 무관학교가 있었어요. 신흥무관학교 말고 신흥 일제 강점기 있었고 네. 조선조 말기에 대한제국의 무관학교가 1896년에 세워졌다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09년에 폐교됐는데 총 282명의 사관생도를 배출했는데 홍충희 이제 청산리 전투의 영웅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영웅인데 홍충희 지사님이 1903년에 장교로 임관을 했어요. 1907년에 이분이 중위로 진급했는데 그해 우리 그 한일 간의 새로운 협정에 따라서 군대가 해산되면서 장교직을 잃고 이 1878년에는 홍충희 지사 그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따님입니다. 네. 이분은 1934년에 태어났어요. 지금 만으로 이 어머님 홍기옥 여사님 참 유머가 있어서 저보고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깎아서 만 90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91세 소리 듣기 싫은 거죠. 90세에 책을 출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90세 그 여사님께서 책을 써서 아버님의 업적을 기리는 또 자신의 인생을 쓴 책을 이제 쓰고 또 아버님이 고이 간직하고 있던 아주 소중한 청산리 전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품들을 또 사진들 이렇게 10여 점을 저희 전쟁기념관에 기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 독립운동가 홍충희 지사 얘기가 말했죠. 중간에 홍충희 지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자료 조사하고 책의 내용을 검증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군대가 해산하고 나서 191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3.1운동. 그때 33인 대표 알죠? 예. 그 33인 중에 대표 한 분이 건동진 옹이 있어요. 건동진 옹과 함께 3.1운동을 하고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만주로 이제 독립운동하러 떠나서 무장투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가 역사에 길이 남는 청산리 전투 누가 생각나셔요? 그 김좌진 장군 생각나죠. 그렇죠. 김좌진 장군 또 조선에 그 무관학교를 나온 거예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무관학교를 나온 분인데 같은 무관 졸업생들끼리 그렇죠. 후배가 돼요. 후배. 김좌진 장군이나 우리 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했던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영웅으로 돼 있는데 이때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대대장 대리 겸 제2중대장으로 활약했고 그 당시로서 가장 시니어 최고의 어떤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분이 화면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일지입니다. 이게 청산리 전투 기록이 남아 있군요. 예, 그 전투 약기들도 있고 개인의 어떤 항일 투쟁 일지들을. 그러니까 홍충희 지사가 천산리 전투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문서인 건가요? 그 어느 전투에서 몇 명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일본군 몇 명을 사살하고 이런 기록들을 딱 정리한 자료, 아주 소중한 자료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면 청산리 전투의 성과를 기억할 수 있는 것도 홍충희 지사가 저런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서 많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자료도 있고 우리 그 당시 전투 상황 일지가 있는데 홍충희 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약기들, 기록들 아주 한문으로 돼 있는데 우리 학예사가 좀 번역을 해서 제가 좀 보고 또 책에 내용이 있어서 보면은 또 다른 자료를 검증해 보면은 참 홍충희 지사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셔요. 해방 직후에 완전히 돌아오면서 1946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1878년에 태어나서 1946년까지의 그 역사 기록입니다. 본인의 기록도 되고 이런 내용들인데 가슴 뭉클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게 특히 그 대한제국 그렇죠, 해체되고 예. 그 무장투쟁 예. 준비하고 또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 아쉬움에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 군대는 또 중국군에 의해서 해제돼요. 그 속에서 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험난한 생활을 했던 힘든 생활을 했던 독립운동의 기록들이 그런데 이 1940년 돌아가셨으니까 이 기록들이 잊혀질 뻔했는데 예. 이 따님께서 예. 90인데 사력을 다해서 그 아버님과의 생활했던 이분은 34년생이죠. 아버님과 이야기를 또 기록들을 전부 대조해 가면서 90에 책을 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책을 방금 이제 썼어. 아까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예. 저런 책을 쓰셨고 또 그 귀한 유물들도 이번에 기증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유물도 기록해요. 이 책을 아주 보시면 참 네.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운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 홍기욱 여사님도 이제 올해 90이신데 이 아버지 이제 독립운동을 회고하는 책을 이렇게 또 펴내고 또 이분도 좀 걸어오신 길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분이 책에 이제 두 부로 나눠져 있어. 네. 한 분은 아버님 홍충희 지사가 살아온 길, 네. 또 이분이 살아온 길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아주 인상적인 대목은 그 아버님이 독립운동 떠나고 나서 그 어머님이죠. 네. 어머님이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삭바느질을 하고 삭바느질을 잘하니까 그 일본의 감시 속에서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다시 일본 기업에 들어가서 일품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한 얘기 또 가족들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네.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하면서 이분 얘기가 제가 가장 가슴이 울먹했던 이야기는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고 이렇게 정상적인 평상시 생활한 사람들을 오늘의 잣대로 또 너무 저 독립운동한 사람 또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 평가하는 것을 조금 부당하다는 얘기를 아주 힘주어 이야기 책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오빠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족 생계도 책임지고 그 해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해여고를 나오고 야외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전쟁이 또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의료 지원을 했던 나라들이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 덴마크 이 나라들이 와서 국립의료원을 만들었어요. 성북구에 그 동대문구에 있죠. 국립의료원의 의료 담당 비서로 한 7년간 생활을 하고 그 뒤에 자식들 키우고 이런 얘기들인데 자식도 잘 키우고 그 속에 제가 가장 가슴 뭉클한 것은 이 아버님의 명예를 어쨌든 좀 더 보완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90이 돼서 책을 써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정하시고요. 감동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따님다운 그리고 또 인생 역전을 또 겪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주 최근에 전쟁 기념관에서 많은 분들을 내외 기빈을 만납니다만 광복절을 앞두고 홍기욱 여사를 만나서 담담하게 그 살아온 얘기를 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운동을 하고 어떤 생생한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검증차원에서 읽어보고 또 그 내용이 우리 역사 자료하고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100% 온전하게 균형 있게 돼 있는데 꼭 한번 책 한번 읽어보면 깊은 감동을 느낄. 제가 책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읽으면서 현대사에 우리 이렇게 녹아 있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 그 영광과 좌절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한 가족의 고난사를 통해서 물론 158년의 기록이에요. 그게 아버님 때부터 가문의 기록이니까. 아버님 68년 삶의 기록이고 본인 90세의 기록이니까 158년의 삶이 이 책에 녹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강복절 전후사 일제 강점기 역사 독립운동 또 그 이후에 진행된 역사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정말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책이고 저는 이 자료를 잘 전환할 책임이 있고 잘 전시해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최근에 전쟁기념사업회가 국제 자문위원단 발족시켰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나라 경제 사정도 그렇고 나라 사정이 좀 그래서 전쟁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수준에 버금갈 만큼 국제전이었거든요. 그 큰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제대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기념사업회 그 자료를 전환하는 작업 이걸 6.25 아카이브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까지는 국내의 저 한국 전쟁 전문가 그를 통해서 1차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된 자료를 수집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직접 참전한 국가들이 의료 지원 국가를 포함한 22개 나라 또 물자를 지원한 국가 합해 60개 이상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유교 자료들을 좀 수집해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전시하려고 하고 또 활용하도록 하려는데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예사들, 외국의 전문가들, 외국에 있는 여러 박물관이라든지 전쟁 기념관에 있는 학자들을 조금 자문위원으로 이촉해서 그분들의 어떤 능력과 역량 또 자료 접근 권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카이브 사업을 좀 풍성하게 하려는 플랫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 또 여쭤볼 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29일까지 한미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번 훈련의 의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훈련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훈련이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간 연습에 정부의 어떤 비상 대비 훈련이죠. 비상 사태 때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뭘 요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보완하는 그런 을지 훈련, 정부 간 연습을 하고 있고 19일부터 22일까지 하죠. 그 이어서 동시에 또 한미 군사 당국이 군사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상당히 우리 그 어떤 급한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 때 그 북한의 어떤 전파 교란에 대한 대응 훈련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좀 도발들이 있나 봐요. 많이 있었죠. 2010년대 이후로 북한이 집회에서 전파 교란을 하고 또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이런 훈련이 있는데 전파 교란은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활 장비들이 첨단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첨단 장비에 대해 전파가 교란됐을 때 생활의 불편함도 마비시키고 줄 수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가장 군사 안보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 항공기가 전부 전파에 방해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인천공항도 주변에도 이 전파 GPS 교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GPS 교란에 대한 대비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의 어떤 중점 방점은 지금까지 육군, 해군, 공군을 이렇게 하나 영역으로 해서 도메인을 해서 훈련이었다면 이제는 사이버 공간 또 스페이스 우주 공간 해서 이걸 합하면 다공력이라 그러는데 다공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공간에 대한 군사 대비 훈련. 우리 훈련은 첫째 철저한 방어 훈련이에요. 네. 공격과 도발에 대한 방어 훈련인데 북측은 막 우리 군사 훈련하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북침용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 훈련인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도발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울지훈련 기간에 판사분들이 전쟁기념사업회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정부 간 연습에는 공직자들, 공공기관들 한 58명이 참가하는데 사법부가 예외도 아니에요. 대법원 또 여러 법원 조직들, 검찰 조직들도 이 정부 간 훈련에 참가를 하는데 대법원 지난해는 전쟁기념관을 그 훈련기간 방문해서 서부 지원에 판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전쟁기념관을 찾아서 우리가 을지 훈련에 대한 의미를 서로 의논하고 네. 해야 될 역할을 의논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오늘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도 예외 없다. 사법부의 아주 높은 판사님들도 이 정부 을지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그 의미를 서로 확인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공직자분들이 비상소식 훈련 불편하지 않습니까? 훈련하도 이 훈련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네. 대통령부터 참 공공기관에 신입 직원까지 모두가 참가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고 평소 안 하던 훈련이라서 조금 시간에 좀 구애를 받더라도 훈련 좀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동참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데 대법원 기조실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요. 기조실장이 오셔서 그런 의미를 확인시키셨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또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좀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방위 훈련 의미 좀 전해 주시죠. 그 20분 정도 하죠. 2시부터 한 20분 정도 하는데 연간 이제 한 번 하는데 이 민간 훈련은 뭐 거창하게 국가와 인류 평화를 위한 이런 훈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결국 위기 시에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제일 근본적인 뭡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급할 때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피소에 어떻게 찾아가서 어떤 시간도 어떻게 대피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을 매뉴얼을 확인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물론 20분 동안에 가장 바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아주 위급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은 이 훈련은 누구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한 본인의 생명과 가족을 위한 훈련이라 생각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기분 좋게 적극 참여를 해서 이게 민방위 훈련의 어떤 의미 또 할 필요성 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오늘 체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최근 좀 북한 동향 짚어보려고 하는데 요즘 귀순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DMZ 그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실 우리가 탈북한 북한 주민들, 어민들을 우리가 북으로 강제 송환한 일이 앞에 정부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북한이 넘어가면은 북쪽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다고 북한이 계속 계몽교육을 하고 다니요 체제 유지를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 여러 가지 대북 외부 사조를 유입되면서 가도 안전하다. 네. 이런 생각,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 여기 목숨 걸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철저히 교육하고 단속하고 지뢰를 설치해서 못 넘어가 막고 이렇게 해도 우리 넘어오는 부분은 우리는 환영하고 또 잘 그분이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도와줘야 되지. 북한으로서는 북측으로서는 엄청난 멘붕 충격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확성기 그 부대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죠. 뿌듯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